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2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합니다. 이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병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대 총선 출마 카드를 내보이고 있어 관심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만큼 총선에 나온다면 박근혜, 문재인 대리전 성격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의 4남매가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원주민 출신인 아이들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점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이 올여름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서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시운전을 하는 2주 동안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주범국을 포함한 현지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주에 걸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시운전은 방사성 물질이 없는 일반 담수를 바닷물과 섞어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오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쿄전력은 설비들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최종 확인하겠다는 건데 특히 긴급 상황 시 방류를 멈추게 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할 핵심 시설인 약 1km의 해저 터널은 지난 4월 말 완공됐고 해저 터널에 오염수를 희석하기 위한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은 지난 6일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후쿠시마 지역 등 현지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しそれを無視して政府がやろうとしてます。確かにやろうとしてますよ。でも最後は業者は最後まで反対します。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조만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연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예정인데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이 달라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사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명계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두 의원이 이미 책임을 지고 탈당까지 했고 검찰 수사도 성실히 받고 있다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압수수색도 남발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노웅래, 이재명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반대할 경우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산이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번 가결 여부가 향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만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 대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지 하루 만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싱 대사의 우리 정부 비판 발언 이후 한중 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차관복급인 눅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만나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라고도 했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린 싱 대사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재호 대사는 싱 대사가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대해 15분 동안 일방적 주장을 쏟아낸 싱 대사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국 대사 초치에 민주당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려와 함께 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천안함 호국용사가 아닌 중국 대사를 훈계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두고 나선 민주당 덕분입니다. 최근 중국이 거친 말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랑 외교에 치중하면서 한중 사이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이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제19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이제 표결의 자유를 이제 맡기겠다는 의미지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합리적인 판단들이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한 측 있고 또 한 측, 두 축으로 나눈 것 같아요. 예. 한 축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체포동의안이 너무 남발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압수수색이 많다. 이거 좀 너무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의 표적 수사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까지 올라오는 것들이 좀 맞득지 않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체가 검찰이 지금 제시하는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줘도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결 분위기가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전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검찰 수사 자체가 뭔가 입증된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탄국회다, 방탄당이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안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가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좀 기류가 강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또 두 가지 측면도 있어요. 한 측은 윤관석 의원은 그 가결을 시키는 게 어떠겠냐라는 측면도 있고 이성만 의원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성만 의원 자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안에 참 희한한 논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를 넣었는데 증거인멸의 논리가 본인들이 이성만 의원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서 보여준 증거 자체를
혹시나 이성만 의원이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증인 다른 그 관련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원래요 불러다가 조사하면 증거를 하나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사실입니까? 뭐 인정하십니까? 이거 증거를 보여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그 원인으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예요. 이제 그런 걸 아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각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뭐 의원들 자율 판단에는 맡기겠지만 그래도 뭐 단일 대우로 뭐 찬성의 표를 던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 사건은 워낙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의원들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더라도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범죄 의혹에 대해서 너무 정파적인 해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비록 탈당은 했다 하더라도 자당 출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온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체포동의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범죄 혐의가 너무 남발되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얘기다라고 보고요. 검찰의 이 소명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기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도 된다. 그런 자세라면 앞서의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당당하게 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항상 생각해왔던 그런 민주당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말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은 어떠세요? 민주당 내에서 뭐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후폭풍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추세를 봐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서는 160표가 반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38표가 반대였거든요. 예.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이번에는 찬성표가 훨씬 많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계파별로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이 약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결시켜도 야당 탓을 할 것이고요. 또 가결시키면은 두 의원이 또 구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의심이 간다고, 조금 의혹이 있다고 그냥 구속시켜 버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 될 것입니다. 자,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몇몇 분들은 나와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 느낀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돈봉투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에서 자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자, 지금 뭐 검찰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고약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돈봉투 사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돈봉투 사건 자체가 여야 정치권의 관행처럼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들은 본인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증거인멸의 논리를 가지고 청구를 하겠죠, 영장을. 그리고 20명에 대해서도 지금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으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그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인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또 들쑤시고 있다가 하나 둘씩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흔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못 찾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박기태 그 의장 할 때 그 고승덕 의원 자체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돈 받은 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수사상. 본인들이 안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을 놔두고 나서 두 분에 대한 윤관석, 이성만을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이 수사를 그냥 계속해서 어떤 여론전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20명인지도 모르겠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녹취록을 근거로 했으면 충분히 그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면 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금은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두 분의 체포 동의안 부분들은 그냥 검찰이 정치적으로 접촉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대로 지금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20명 정도, 민주당의 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이성만 윤관석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을 뭐 소환 조사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에 착수했다라든지 자, 그런 얘기가 들린 적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뭐 수사의 실무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중요한 이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한 이후에 추후에 아마 수사를 진행하면서 뭐 소환을 하든 조사를 추가로 하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20명에 대해서도 그럼 체포 동의안을 계속 그럼 똑같이 20번을 할 거냐 뭐 그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국회를 하루도 안 쉬게 이렇게 만들지만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안 하기를 원하더라도 국회가 쉬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뭔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법원에 가서 그 구속 관련한 어떤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뭐 3.1절 날까지도 포함해서 국회를 계속 열게끔 만들어 왔는데 국회를 조금만 쉬게 한다면 그 사이에 뭔가 사법적인 절차까지 이 20명에 대해서도 완결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말씀 드리는 게 그 뭐 국회를 쉬게 한다 안 한다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때문에 국회를 뭐 진행한다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있고 하니까 국회를 여는 것이고 8월에 휴가철인데 뭐 그때는 쉬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검찰이 청구를 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왜 이렇게 좀 무도하게 체포동의안을 계속 국회에 던지냐고 생각하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던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2명 줬습니다. 체포동의안 했는데 20명 그래서 체포동의안 다 던질 겁니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아쉽고 좀 나름대로 편파적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이 한동훈 장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한 장관이 발언했던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오늘 표결에 앞서서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또 설명할 예정인데 지난번처럼 좀 구체적인 뭐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녹취록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웅래 의원이야 어떤 확보한 증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부분들의 적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알맹이가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라면 나름 또 자극적인 언어를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 정책에 훈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행태는 대한민국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예, 물론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중국 초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 싱 대사의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수위가 높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불외교스럽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인 그 중국의 전랑 외교, 즉 늑대 전사 외교의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이러한 외교 방식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임으로써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겠다,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런 외교 경향이 더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물론 중국 외교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당연히 두둔하면서 우리 측 중국주의 대사를 불러서 또 한 번 강변을 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런 전랑 외교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도 중국 전체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대사와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중국 내부를 향한 시진핑 주석을 향한 어떤 충성 경쟁의 발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뭔가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을 이용해서 뭔가 얻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우리 이웃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의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 서열상 이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대사가 본인의 대사관에 이제 초청을 한 것은 일단 예의에도 이제 벗어난다. 외교적 관례에도 좀 벗어난다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중국 대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히 무례한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다 벗어난 좀 그 비생산적인 논쟁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전 서열까지 따져가면서 언제부터 해당 대표를 그렇게 의전 서열을 생각해뒀는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본질은 그렇습니다. 지금 싱 대사의 발언 자체는 불손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여당 대표도 아닌 야당 대표가 갔다고 그래서 15분 동안 저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뭐 그걸 알고 앞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국익을 생각한 것이죠. 지금 현재 대중국 관계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나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좋지 않아요. 무역 적자는 곤두박질 치고요. 기업들은 쫓겨나고요. 네이버 접속은 불가하게 됐고요. 우리 연예인들 가서 공연 취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장사를 못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이 어떤 패권 가운데서 한미일 어떤 동맹 강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독거리는 모양새를 가졌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야당 대표가 가기 전에 싱 대사가 원래 김기현 대표한테 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한테도 양쪽에 다 와주십시오 했더니 김기현 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일본 대사를 만났죠. 원래 김기현 대표, 여당의 대표가 저기 앉아 있었다면 정부 입장도 얘기하고 저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의전을 다 떠나서요. 외교라는 거는 의전 따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익이 먼저면 싱 대사가 두 양쪽에 초청을 했을 때 김기현 대표 저기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가 앉아서 따지고 보면 그 오만볼산한 15분을 견뎠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저기에서 항의를 해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집권 여당도 정부도 우리 중국에 대해서 대만의 발언부터 대통령이 시작해서 김기현 대표도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야당 대표도 화나. 당신 싱 대사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못 듣겠습니다.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참았던 겁니다. 근데 참고 수모를 견뎠던 것은 국익 때문인데 아무 말 못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서영주 대변인 말씀 중에 가장 센 궤변 같습니다. 그 자리를 참고 있었다니요.
김기현 대표가 안 가서 대신 간 것도 아닙니다. 두 분 다 초청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초청을 응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간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관련 등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입장과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싱대사를 만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교라는 게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상대방 대사를 만날 때는 그래도 정부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다면 집권을 한 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안 갔다고 해서 대신 가서 뭔가 대신 수모를 받고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이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례한 발언을 할 때는 뭔가 제지를 하거나 우리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해 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궤변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면은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동일한 선상에서 갔을까요? 저자세, 그냥 모든 걸 퍼주는 외교.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국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는다. 역사를 다 퍼주지만 이 부분은 동일선상이 아니라 참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참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서 갔다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가 안 갔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가 안 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정부 입장을 솔직히 정부 입장은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해야죠.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넘게 만나지도 못하는데 정부 입장을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무역 적자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좀 같이 좀 잘 풀어보자 이 얘기하고 왔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15분 동안 그 무례를 건뒀던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갖다 붙이시지 말기를 바라요.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거고. 네. 김기현 대표 안 간 이유는 저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였고. 더더욱 가야죠. 여당 대표가. 예, 알겠습니다. 집권한 후에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민정수석 비서관,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 뒤에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5년에 대해서 국민께 속죄하고 죗값을 달게 받는 것이 당신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주말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SNS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자, 이런 글을 올려서 자, 그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사람, 구도자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 원래 말이 없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잊히고 싶다면서 잊히지 않게끔 뭔가 하시는데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사진도 찍고 말씀도 들었다고 하면서 저렇게 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민주당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네,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의 도움의 유불리 부분은 조금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고 조국 전 장관은 그냥 본인이 한 개인으로서 정치를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봄바람이 불면 봄이 오는 거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보들 자체가 결국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나오지 말아라, 나와라. 나오면은 민주당의 손실이 크다.
라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첫 행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한 걸 보면 아 이제는 때가 왔구나. 뭔가 시작을 하겠구나. 그 정도 판단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건 역시 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많이 두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 번도 저희 당 당원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거명해서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고 예.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판단에 따른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해서 아마 생각하시는 질문 같은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실 정치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우병우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자, 이 두 민정수석은 정말 뭐 역사를 뒤돌아켜 봐도 그 정부 정말 대표할 만한 각 진영의 민정수석의 인물이잖아요. 자, 그 두 인물이 이번 다음 총선에 나란히 같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다시 재대결이 성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선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거는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어떤 기간 본인이 자숙해야 될 기간들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본인의 억울함을 뭐 해명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하지만 이 출마 선출직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뭐 억울함,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출마한다면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관전 포인트는 양 진영의 대표 수석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볼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수와 독사가 득실되는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콜롬비아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원주민 출신인 아이들이 정글 생존 법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생환의 비결이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경비행기 옆으로 슬리퍼와 옷가지 등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건 지난달 1일. 이 사고로 어머니와 조종사 등 어른 3명은 모두 숨졌지만 함께 탔던 13살 마지를 포함해 4남매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이 헬기와 군견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애타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불씨가 꺼지던 순간 수색대원들은 추락 지점 인근에서 유아용 젖병과 먹다 남은 과일 조각 등을 찾았고 40일 만에 아이 4명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볼이 파일 정도로 심하게 야윈 모습이었지만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sto es un milagro de Dios y como creencia del pueblo indígena para nosotros, esta es una prueba que me está haciendo Dios.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숲과 함께 자랐던 13살 장녀 레슬리 덕분입니다. 원주민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으로 길을 찾고 식용 버섯을 구별하는 등 정글의 법칙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이들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2, 3주 안에 퇴원이 가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한국인 교민을 태운 버스가 산비탈로 추락했습니다. 버스에는 한인 산악회원 22명을 비롯해 30명이 타고 있었고 전원이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교민 3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교부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가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를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고속도로, 버스와 트럭, 승용차가 뒤엉킨 채 차량에선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7분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차량 터널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1명을 태운 버스가 1톤 화물 트럭 뒤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 3대와 잇따라 부딪혔는데 추돌 직후 승용차에서 난 화재로 차량 5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9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건물 3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방 안에 갇혀있던 20대 남성도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감사원의 기관주의 처분 등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엽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에 관여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 세종시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이 9시 이후 출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을 위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에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서만 기관주의 조치하고 전 위원장에게는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전 위원장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이 진실이라고 고집을 부린다며 허위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시 1인 시위를 벌였던 전 위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대응에 나섭니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 계획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원이 이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세종청사로 출근했을 때 몇 시에 출근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공무원은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였는데 총 477일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부 장관급이니까 외부 일정도 있고 서울청사 근무도 있고 그런데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짜가 89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89일 중에 83일을 지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SRT 탑승 시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도저히 전 위원장이 9시까지는 출근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총 89일 중에 83일이나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현희 위원장은 전혀 소명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소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대검에다가 그 감사원법 위반으로 그 수사 요청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나는 장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는 무관하게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그건 객관적인 팩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현희 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불리한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
라고 이제 보고서를 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에게 가정적인 상황을 위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답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마치 직원의 의견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내용은 마치 기관장의 의견이 아니라 직원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기관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원 감사 시작 때 엄청나게 많은 비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10개월 전에 감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이 안 맞다라고 하는데 기관장 같은 경우는 실제 9시에 출근을 안 하더라도 새벽에 뭐 조찬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이 있고 또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하거나 행사장 등을 다니기 때문에 네. 기관장들의 출퇴근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좀 중요한 부분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감사는 마치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두기를 강요하는 감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뭐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걸로 보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장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했다. 일 중독자처럼 일을 했다. 이렇게 반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현희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렇게 감사원에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나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67조에 보면은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는 비위 제보된 사항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의 조치를 내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정도고 경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강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로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다라고 네. 보신 것 같고요. 주의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갑질 의혹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준 거, 이 부분은 좀 권익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다. 아무리 뭐 직원들이 부탁을 했더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뭐 불문이에요. 그만큼 뭔가 주의를 줄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네. 유병호 감사 사무총장이 굉장히 엄청난 비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에 나온 게 없는 것들은 좀 정치적인 감사였지 않나.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명 자료 나갑니다라고 실시간 네. 보고한 정황이라든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하에 있습니다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이 전현희 씨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조금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전현희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임기를 끝까지 거의 채우는 그런 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 위원장이 버틴 거죠.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예. 징계는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은 감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다 통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위원장이니까 셀프 징계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관주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달까지니까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감사원에서 인지해가지고 그 비롯된 감사라고 하면 정치 목적의 감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 찾아가지고 네. 이거 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해서 그 감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보에 의한 감사를 정치적인 감사라고 그렇게 몰아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죄송합니다. 혐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유아인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기존에 알려진 5가지의 마약 외에도 2가지를 더 투약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의료 기록들을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면 마취용인 마다졸림 네.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마약 7종을 투약했다라고 넣은 것 같고요. 다만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코카인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 판례도 코카인 같은 경우 모발에서 추출됐을 경우에는 어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무죄 판결을 하는 것들이 대법원의 좀 판례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카인을 어떻게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또 공범이 한 명이 또 해외로 도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나 해외 도피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5종이 이제 7종으로 늘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받는 처벌도 늘어납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이게 마약류 관리법인데요. 네. 다 마약이 아니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3종류를 마약류 관리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대마는 말 그대로 대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2종류를 포함해서 총 5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유아인 씨가 복용을 갖다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카인이거든요. 네. 코카인은 마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양형 기준을 봤을 때 기본이 1년에서 3년 정도 그 형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양형 기준에 되어 있고 가중이 되면 2년에서 4년까지인데 워낙 그 유아인 씨는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그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뭐 대마까지 두루두루 아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좀 형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유아인 씨에 대해서 불구속 검찰로 송치를 했거든요. 불구속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최초 영장 청구할 때 이 사건 조사 이후에 특별하게 혐의점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 2종이 초과됐습니다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라든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준 것들, 실은 이게 이제 구속 사유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또 경찰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재영장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어차피 뭐 구속영장이 한번 뭐 기각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된다면, 네네. 구속영장은 뭐 당연히 청구를 다시 했겠죠? 글쎄요, 이거는 이제 그 경찰에서 예. 검찰로 송치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에서 그 신청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것은 조금 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런데 유아인 씨 관련해 가지고 너무 법원에서 관대하게 이거를 그러니까요.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을 도운 의료인 12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 10명이 의사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뭐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유아인 씨가 질병치료
치료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투여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의사들도 동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유아인 씨가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또 의사들 또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아인 씨가 고통으로 해서 또는 굉장히 수면 마취제라든가 불면증을 호소해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1년간 처방한 마약 투약 내역을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이 투약이 너무 과했다, 처방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 사안이 아니어서 의사들이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 양양의 한 백사장에서 낙뢰 사고를 당한 30대 남성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 5명도 장기 손상이나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 곳곳에 검은 수영복을 입은 남성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 서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연신 다리를 주무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과 서핑보드로 부상자를 옮깁니다. 강원도 양양 설악해변 낙뢰 사고 직후 모습입니다. 사고를 당한 20대와 40대 남성 등 6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였던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뒤 호흡이 돌아와 기대를 걸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심정지에서 이송했는데 병원 가서 10분 안에 이제 호흡이 돌아왔거든요.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의식이 혼미했던 40대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간과 폐 등 장기에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경상자 4명은 팔다리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핑을 마치고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던 상황이고요. 백사장에 있다가. 또 다른 20대 경상자 1명은 우산을 쓰고 백사장을 걷다가 낙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낙뢰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보라색 라벤더 꽃이 만개한 들판에서 방문객들이 그림 같은 풍경 속을 거닐고 있는 장면입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지난 주말 아름다운 들판에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보라색 라벤더 축제가 열린 현장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한 농장이 보랏빛 물결로 출렁였습니다. 약 4천여 평의 넓은 들판에 심어진 라벤더 꽃이 만개했는데요. 지중해가 원산지인 라벤더는 은은한 향 때문에 향신료로 주로 사용되고 연한 보라색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라벤더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보라색 꽃들 속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보랏빛 들판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요. 주말을 맞아 곳곳에서 다채로운 지역 축제가 열렸다고요? 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갯벌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에서는 황토 갯벌 축제가 열렸는데요. 갯벌에서 농개와 다슬기 등을 잡고 있는 어린이들 뒤로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안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주말을 맞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며 갯벌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축제를 찾아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월요일인 오늘도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부터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겠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예년 이맘때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고 광주 30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